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늦게 시작한 장마 소식 전해드린 게 얼마 전 같은데 벌써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 22일은 24절기 중에 가장 덥다는 대서이기도 했잖아요. 네, 원래 더운 시기니까 그러려니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도 요즘은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그러니까요. 말 그대로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박철영 기자, 북한도 예년보다 많이 더운가 봐요? 네, 북한도 지난주부터 고온주의 경보가 발령됐었는데요. 대서였던 지난 22일부터는 더 높은 단계인 고온 중급경보가 발령되는 등 더위가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항해북도와 창도의 일부 지역에서 이 고온 중급경보, 내륙을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는 고온 주의경보입니다. 곳곳에서 관측 일의 최고 기온을 경신하고 있고요. 신의조와 평성, 남포, 사리본의 낮 최고 기온이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일에 가장 높았습니다. 평양도 예년보다 4, 5도 높은 기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34도로서 평년보다 5도 높았습니다. 내륙으로 갈수록 기온은 더 올라가고 자강도 자성구는 38.4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 북한 주민들 여름나기가 힘겹겠습니다. 네, 거리엔 양산과 선글라스로 햇빛을 가린 시민들이 보이는데요. 부채질도 해보고 휴대용 선풍기로 땀도 식혀보지만 더위가 좀처럼 가시지 않는다는 표정입니다. 가슴도 좀 답답하고 그다음에 건강 상태에서 뭐 땀이 자꾸 나고 하니까 좀 불안하단 말입니다. 저는 원래 더위를 안 타는 사람인데 올해 여름 얼마나 더운지 항상 이렇게 찬물을 객고 다녀야지 못 견디겠습니다. 네, 여기는 빙수 파는 데인가 봐요. 네, 더위 탓에 이곳에 손님이 몰리고 있다는데요. 날씨가 정말 무덥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정말 보기만 해도 시원한 빙수 맛보려고 많은 손님들이 우리 빙수 매들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 더위를 이겨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은데 저 화면만 봐도 정말 더워 보입니다. 네, 차량에 에어컨이 없어서인지 선풍기를 새로 다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승객들은 선풍기 앞에서도 더위가 가시지 않는지 연신 부채질을 하고 땀을 닦아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더우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인지 요즘 북한 방송에는 분야별로 폭염 피해를 예방하자는 특집물을 연일 내보내고 있는데요. 건강 관련 방송에선 각종 온열 질환 대비책을 상세히 설명하고 밖에 다닐 때 색안경과 해가림 모자, 양산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농업 분야 대책을 강조하는 방송도 자주 나옵니다. 특히 폭염이 계속되면 벼 뿌리가 썩을 수 있다며 물 공급에 유의하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떨어진 물을 계속 흘려버리면서 너물들을 떨구고 물온천이 좀 부족한 곳에서는 물을 한 2, 3cm 정도 낮추되고 그래서 낮에 뒀던 물이 빨리 밤에 칡게 가지고서는 뿌리 썩은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온도계로 물 온도를 재는군요. 네, 또 고온으로 철로가 팽창하거나 자동차 바퀴가 터질 수 있다는 등 교통 분야 안전 문제도 지적하고요. 이 교통 운수 수단들 중에서도 이 궤도나 무궤도 전차는 인명 피해를 철저히 막기 위한 그런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기 관련 설비 점검도 강조합니다. 송전선로들과 이거 배전선로들의 이거 전기줄이 초진다든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해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폭염이 지속되는데도 평양 살림집 건설이나 북한이 중시하는 사업은 계속되나 봐요. 네, 노동신문은 최근에도 매일 1,000명 이상의 봉사자가 일과를 마친 뒤 건설장에 와서 일하고 있다며 야간 돌격 대원들 사진을 함께 올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단위에서 한낮에는 외부 공사를 중지하고 내부 공사만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작업을 11시부터 16시까지 일체 중지시키며 2시간의 내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폭염과 함께 방역도 비상인데요. 주민들이 더위에 강이나 호수, 바닷가로 몰려 감염병이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지점에 방역 투서를 증강 배치해 통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수질 검사와 소독 작업도 강화하고 방역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습니다. 네, 사흘 뒤 7월 27일은 정전협정을 체결한 날인데요. 북한은 이날을 이른바 전승절이라 부르죠. 네, 이맘때면 북한은 한국전쟁 관련 사상교육을 하고요. 대남 적개심을 고취하곤 했다는데요. 올해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북한은 전쟁에서 이긴 날이라며 전승절이라 부르잖아요. 이달 초부터 전승절 분위기 띄우기를 시작하더니 지난주부터는 매일 관련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세계 전쟁사가 알지 못하던 주체적인 포위작전의 서막을 열어놓았습니다.
6.25 당시 북한군의 활약을 홍보하고 각 분야에서 전쟁 영웅, 노병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내용도 강조합니다. 당에서 기승한 법외로 내세우고 있는 이 전쟁 러병 동지를 잘 돌봐주고 모시는 것은 우리들의 마땅한 토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주민들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엿보이는데요. 최근엔 중국이 북한에 대량의 석유를 보냈다고 하던데요. 네, 유엔 안보리는 중국이 지난달 정제유 1,725배럴을 북한에 보냈다고 밝혔는데요. 작년 7월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네, 북중 간의 무역이 다시 활기를 띠는 건가요? 네, 중국 해관 총서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달 대중국 수입액은 1,232만 달러, 수출은 182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올해 1월과 2월 수입액이 각각 2만 9천 달러, 3천 달러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늘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변화가 북중 무역 정상화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네, 박철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핵심 시설이 잇따라 해킹에 노출됐습니다. 네, 국정원은 그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죠. 정보 획득에서 자금 탈취까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점점 광범위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한미 양국은 북한을 포함한 국제적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글로벌 사이버 전쟁 시대, 이제 북한의 해킹 문제는 한반도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오상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This is a Russian criminal group. We should know this is an incredibly massive attack on U.S. infrastructure. 미국 동부 지역 연료 수송을 나흘 넘게 마비시킨 컬러니얼 송유관 해킹 사건. 미국의 주요 정부 기관과 18,000여 개 기업들을 10개월 동안이나 해킹한 솔라윈즈 사건. 바이든 대통령은 두 사건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며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 경고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국 컴퓨터 시스템도 해킹 공격을 받았습니다. 자칫하면 지하철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해킹의 배후로는 중국이 지목됐습니다. We are actually elevating and taking steps to not only speak out publicly, but certainly take action as it relates to problematic cyber activities from China. 사이버 전쟁은 경쟁국, 적대국만 노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국방부가 수출을 통제하는 해킹 프로그램 페가수스에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정상급 인사들과 각국 정치인 수백여 명의 전화번호가 걸려들었습니다. 우리에겐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점점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 원전 핵심 기술을 연구하고 또 보유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이 북한 해커에게 뚫렸습니다. 국정원은 지난달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에 12일 동안이나 노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핵융합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산업 등도 해킹 공격을 받았는데 그 배후 역시 북한으로 추정됩니다. 최근에는 통일부나 주요 인사들을 사칭한 이메일을 보내 관련 인사들의 계정을 해킹하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킹 프로그램이 꾸려지면 컴퓨터에 그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해킹 기능이 작동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어떤 정보를 취급할 수 있다 이런 걸 분석을 해요. 그 사람들 직군에 맞게끔 맞춤형 해킹 모듈들이 설치된다고 보시면 돼요. 북한의 해커 집단은 인민군 정찰총국이 육성하고 운영하는데 규모와 실력 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지난 2014년 한국 수력 원자력 해킹을 시도한 김숙희와 소니픽처스 해킹으로 유명해진 라자루스의 하위 조직인 블루노르프, 그리고 국가기관이나 보안업체 해킹 그룹인 안다리엘 등은 이미 국제 무대에서도 잘 알려져 있고 작년에는 비글보이즈라는 새로운 해킹 그룹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무기와 외교안보, 에너지 등의 정보는 물론 각국의 금융기관과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해킹해 외화를 탈취하고 최근에는 코로나 백신이나 진단 관련 제약회사, 연구기관 등으로 해킹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층적인 제재망이 가동되다 보니까 북한이 정상적인 교육과 금융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라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고, 이런 배경적 요소 안에서 해킹은 국가 차원의 경제 활동, 이것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소스가. 북한은 자신들이 해킹의 배후로 지목된 데 대해 황당무계한 모략 소동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도 북한의 사이버 전력 역량을 위협적으로 평가합니다.
But I would say more broadly is that North Korea's malicious cyber activities threaten the United States. 최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와 프랭큰 켄달 공군장관은 북한이 우주 시스템과 지상 통제소에 대한 해킹이나 전파 방해를 통해 미국의 우주 전력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핵 문제에 이어 사이버 안보가 북한 문제의 주요 의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정말로 해킹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맹을 맺어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런 데를 견제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한미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사이버 안보 협력을 약속한 데 이어 실제로 실무자들 간의 사이버 워킹그룹을 가동시켜 한미 간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보안 대상에 따라 국정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군사이버 작전사령부 등으로 분리된 대응 체계를 통합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필수적인 사이버 안보 기본법은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습니다. 개인과 기업, 정부 등 모든 주체의 활동 기반이 사이버 공간으로 옮겨가면서 해킹의 피해는 군사 안보를 넘어 산업 분야와 개인, 재산과 정보 등으로 확대되는 상황. 북한의 사이버 공격 대응책과 동시에 대북 외교에서의 대책 마련도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오상현입니다. 캐나다와 미국에선 1000명 가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서울도 36도를 육박하면서 하루 만에 또 올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는데요. 38도까지 거온이 나타날 것이 예견됩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찌는 듯한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북한도 더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네, 과연 이 폭염 속에서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늦게 시작했던 장마는 짧게 끝났고요. 정말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맞아요. 불가마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요. 숨이 턱턱 막히는데요. 지금 방역복을 입고 일을 하시는 분들,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 더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분들 생각하면 네. 정말 덥다고 말하기도 미안하고 또 고맙고 그렇습니다. 네. 네. 이 더위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는 사무실로 도망쳐와서 사무실에서 피서 중입니다. 네. 집에 있으면 이제 좀 우견이 맞지 않아가지고 집사람하고 내가 켜려고 하면 집사람은 끄려고 하고 막 그래가지고 옛날에 에어컨 없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요즘에 많이 덥습니다. 맞아요. 에어컨이 어찌 보면 좀 필수적인 게 됐는데요. 북한 주민들도 요즘에는 이 에어컨을 쓰고 있겠죠?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또 설사 뭐 선풍기랑 같은 걸 사용을 하려고 해도 전기가 또 뭐 정기적으로 공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 쓸 수가 없죠. 에어컨 이게 약간 영어식 표현이라 북한에서 좀 다른 말로 부를 것 같은데 뭐라고 합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공기 저하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찬바람이 나오니까 냉풍기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뭐 선풍기도 잘 못 틀고 에어컨도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힘들까 싶기도 합니다. 굉장히 힘들죠. 이전에 거기 있을 때는 태양모 또는 재양모라고 해서 앞에 이렇게 재양 이렇게 길게 달린 모자를 쓰거나 찬물에 끊임없이 세수를 하거나 또 손수건으로 끊임없이 얼굴 닦아내거나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힘들었죠. 네, 그럼 북한 주민들은 에어컨 없이 어떻게 이 더위를 견딜까요? 네, 김치움 또 감자움이 비결이라네요. 어디나 이제 뭐 김치움은 다 있습니다. 집집마다 다 있어야 되고 창고 밑에 우물 파서 김치움을 만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특히 이제 양강도나 함경북도 북부 내륙 지방 같은 데는 감자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봄에 감자를 캐놓고 얘네가 이제 비어 있거든요. 감자움이. 그러면 이제 정 더울 때는 거기 안에 들어가면 엄청 시원합니다. 거기 앉아서 뭐 막걸리라도 한 잔씩 마시면서 이제 더위를 피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꽤 있지요. 네, 지금 추억의 등목도 나왔습니다. 조충희 씨 자주 했던 비법 같은데요? 나뿐만 아니라 뭐 북한의 웬만한 남성들은 더울 때 등목은 뭐 항상 이제 필수적으로 하는 거고 진짜 더울 때는 물통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한테 욕도 많이 먹었는데 예, 사실 뭐 저도 어릴 때 몇 번 했고요. 아마 어르신들은 뭐 등목에 대한 추억이 다 있을 텐데 조충희 씨 요즘도 등목하세요? 요즘은 안 하죠. 이제 에어컨 앞에 뭐 한 1분? 뭐 몇십 초만 앉아 있어도 뭐 바로 이제 땀이 다 마르고 시원해지니까 아마 오늘 한번 가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등목이나 샤워나 네. 뭐 어르신들은 등목을 하셨다면은 또 샤워 한번 하고 나면은 그렇죠. 물 껴안고 나면 시원해지는데요. 그래도 여름에는 피서라고 해서 산으로 또 계곡으로 놀러 가기도 하잖아요. 북한도 그렇죠? 북한도 뭐 사실은 피서라는 말은 없어요. 그리고 여름 휴가 하는 이런 개념도 없습니다만 더울 때는 아무래도 강가를 찾게 되고 또 산 같은 데 좀 그늘진 데 찾고 산은 뭐 그늘져서 좋기도 하지만 약간 그 나무 잎사귀라든가 풀잎들이 막 바람에 흔들리면서 산소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서 좋고 뭐 여러 가지로 좋은 부분이 많죠. 네, 그런데요. 북한도 올해는 코로나 방역 때문에 바닷가나 강에 가는 걸 제한한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올해같이 더운데 북한 사람들 올해는 정말 뭐 쪼 죽겠네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놀기도 하고 또 물 앞에 앉아 있으면 또 시원한 바람도 불고 해서 되게 좋은데 발이라도 담그고 더위 피할 수 있어서 괜찮았는데 방역 때문에 못 간다니까 참 더 힘들겠습니다. 네. 더위하면 뭐 그때 그랬지. 그 정도로 더웠어. 이 정도 더위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그 역사적인 더위가 2018년이었습니다. 41도, 오늘 낮 강원도 홍천의 최고 기온입니다. 서울도 39.6도였는데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더운 날이었습니다. 이때는 두 분 다 서울에 계셨을 때죠? 2018년. 이때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진짜 그때는 에어컨이나 이런 거 없었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 맞아요. 이런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2018년 8월에 통일전망대가 경의선 육로를 통해서 방북을 했었잖아요. 네네. 평양 다녀온 취재진들 더위 때문에 고생했다. 셔츠가 금방 뭐 땀에 젖었다. 뭐 이렇게들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남한도 사실은 잠깐만 피하면 남한은 에어컨이 빵빵 나오는 곳인데 북한에 가셨던 분들이 얼마나 더웠을까 상상만 해도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있죠. 그렇죠. 1994년이죠. 그렇죠. 제가 1994년에 군에서 막 제대를 했거든요. 네. 좀 살만하다 싶었는데 더워도 너무 덥더라고요. 제대하길 다행이지 계속 계셨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폭염 때문에 전국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39.3도까지 치솟아서 52년 만에 무더위를 기록한 열대야가 가장 길었던 해라고 하는데요. 그때 밤이면 저 한강 찾는 분들 많았죠. 두 분은 이때는 북한에 계셨죠? 네, 저도 북한에서 그때 당시 제가 소아과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네. 북한도 그때 많이 더웠죠. 굉장히 많이 더웠습니다. 또 북한에서 7월 8일 날 김일성이 사망했었어요. 김일성 동지께서 1994년 7월 8일 2시에 급병으로 서거하셨다는 것을 그때 저도 더워서 물탕구에 들어가 있다가 이제 밖에서 벗어듣고 깜짝 놀라서 이제 뛰어나왔던 생각이 나는데 그때 그렇게 더움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제 그 청진시 난안구역에 그 김일성이 동상이 있습니다. 작은 동상이. 네, 거기에 숱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더운데 땀 흘리면서 행사를 이제 하는 거 지켜보던 생각이 지금도 많이 납니다. 네. 김지은 원장님도 그때 저렇게 조문하셨어요? 아까 화면처럼? 예, 또 저는 또 의료인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더운 때 사람들이 울고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지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또 따로 그 구급소 같은 걸 만들어서 지쳐서 오는 환자들 돌보기도 하고 또 심장이 부담되면 강심제 놔드리기도 하고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조문을 꽤 오랜 기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덥고 줄도 뭐 오래 서야 되고 그러면 사고도 많이 났겠습니다. 제가 이제 경제난 이제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권한의 행군에 이제 시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덥고 잘 먹지 못하고 그다음에 뙤약볕에서 이제 행사 참관을 하고 몇 시간씩 서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조건으로
그때 사고 정말 많이 났습니다. 네. 1994년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잊지 못할 한 해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여름에는 이렇게 더위로 인한 일사병, 열사병에다가 또 각종 질병들, 뭐 수인성 전염병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특히 이 여름에 잘 걸리는 어떤 질병이 따로 있나요? 아무래도 여름 질병 하게 되면 식중독이죠. 네. 예, 한국처럼 뭐 그 냉장고가 있거나 이렇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늘 그 환경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수인성 전염병 같은 것도 사실은 많죠. 장염 같은 것도 많고. 네, 북한은 최근 유엔에 보낸 보고서에서 식수 위생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잖아요. 실제 북한의 식수 위생 상태는 어느 정도인가요? 북한의 식수 공급 체계가 60년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50년대 전쟁 끝나고 60년대까지 복구하고 도시들이 형성되면서 이제 식수 공급 체계가 만들어져서 이게 되게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수도 수온지, 그 수온지 관리도 잘 되지 않아서 그 물을 서독에서 보내야 되는데 서독약도 부족해가지고 수온지에서 이제 나오는 물은 사실 마음 놓고 사용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일정한 정도 탱크에 잡아서 가라앉혔다가 그 위에 뜨는 물을 이제 끓여서 식혀가지고 먹었는데 여름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네. 그렇죠. 더위가 오면은 아무래도 제일 힘든 게 취약계층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도 힘들긴 하지만 북한은 대부분이 취약계층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래서인지 북한에서도 최근 폭염에 이 건강 상식을 전하기도 합니다. 몸 안에서 많은 양의 수분이 빠져나가므로 하루에 보통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우리도 요즘에는 수분 섭취 많이 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북한도 이 얘기를 하네요. 그럼요. 수분이 정말 필요하고요. 땀을 흘리게 되면 우리가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지만 수분과 함께 염분도 빠져나가거든요. 한국은 사실 뭐 이온 음료 같은 게 있어서 맞아요. 편안하게 사실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환자들한테 물을 많이 마시세요. 근데 소금물 연하게 타서 마시세요. 아니면 간장 한두 숟가락 풀어서 연하게 마시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의사시니까 그 외에도 수분 섭취 외에도 우리에게 좀 건강 팁을 주신다면 여름에 좀 건강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덥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팥빙수, 찬물 엄청 많이 마셔요. 제 얘기 하시나요? 네, 이 속이 차지거든요. 네. 겉은 뜨겁지만 속이 차지기 때문에 속 안에 있는 내장 장기가 긴장되고 혈관이 긴장돼요. 그러면 대사 기능이 장애가 되겠죠. 네, 두 분은 남북한의 여름을 다 겪어보셔서 지금 북한 모습이 선하실 것 같은데요. 북한 뭐 이런 거라도 좋아졌으면 하는 마음이 늘 있으시죠? 어떤 하나를 찍어서 말할 수 없다는 게 사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모든 것이 어렵고 모든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실은 아프죠, 마음이. 예. 사실 그 더위를 먹는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더위 먹는 것보다 그래도 좀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뭐 그래도 뭐 이제 북한에서 이제 얼음 과자, 뭐 아이스 깨끼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마음껏 먹고 선풍기 바람이라도 좀 이제 쐴 수 있게 전력 문제가 좀 풀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항상 더울 때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한동안은 더 덥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연세 있으신 분들 그리고 특히나 방역복 입고 일하시는 분들 또 야외 작업하시는 분들은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폭염은 개인 건강뿐 아니라 국가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남북 교류가 끊기면서 북한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사라졌죠. 네, 그렇죠. 그런데 최근 북한을 대표하는 화가의 작품을 선보이는 곳이 있다고 하네요. 네, 우리나라 유명 작가의 작품도 함께 전시돼 있다는데요. 네, 그래서 남북 미술의 차이도 느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에 이상현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한 복판에 있는 문화아트센터입니다. 이곳 미술관의 한 조그마한 전시실에 들어서니 지금까지 봐오던 것과는 사뭇 다른 그림 수십 점이 벽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남북 교류가 활발하던 2000년대 초반 북측으로부터 받아 보관되어 북한 그림들로 모처럼 그 베일을 벗었습니다. 고양시는 킨텍스라든지 이런 것이 국제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고 접경 지역을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도시거든요. 그래서 고양시 그 이점을 살려서 남북이 함께 물꼬를 트는데 기여하고 싶은.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금강산 봉우리 중 하나인 석가봉 그림. 북한을 대표하는 인민예술가 선우영의 작품으로 60여 점이 북한 국보로 지정될 만큼의 대가답게 마치 사진을 보는 듯 미세한 붓질로 극도로 사실적인 풍경을 담아냈습니다. 이번엔 백두산 봉우리. 하얀 눈에 덮인 봉우리가 하얀 구름, 파란 하늘과 어우러지며 힘차게 위용을 뽐내고 있는 이 작품은 선우영의 뒤를 이어 북한을 대표한다는 인민예술가 최창우의 작품입니다. 수묵담채 방식의 전통적인 동양화를 바탕으로 사실주의적 독창성을 가미했다는 이런 북한의 조선화는 대개 선전선동적 내용이 주를 이루지만 이렇게 자연을 표현한 작품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추상의 대세인데 북한은 자연의 풍경이나 노동자의 노동하는 장면이나 그리고 인민들이 함께 뭐 더불어 춤을 춘다든가 아니면 동물, 그다음에 화조 이런 대체 일상성이 많이 있는 것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그런 게 이제 우리하고 좀 많은 차이가 나죠. 서울올림픽이 있었던 1988년 북한의 그림을 세계적으로 알려보자는 포부로 조선화 위에 물감 대신 천연 보석 가루를 뿌려 생동감을 살렸다는 이른바 보석화도 이번에 처음으로 선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대표적 미술 작품들을 볼 수 있게 한 이 미술관에선 남한 작가들의 미술 작품들도 별도로 전시해놨는데요. 남북 미술의 차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한 겁니다. 북한 그림 전시장 바로 옆에 같은 규모로 만들어진 또 다른 전시장. 이곳의 벽면을 가득 채운 건 남한 작가들의 미술 작품들로 초입에 있는 오묘한 느낌의 두 그림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1916년생 동갑내기 이중섭과 평양에서 함께 수학했고 초대 북조선 미술가 연맹 서기장을 지내다 월남했던 올해 106세의 세계 최고령 현역 화가 김병기 화백. 내가 아주 중요한 미술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 단계에 있어요. 이거 보세요. 시간과 공간 그리고 가능성의 문제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김병기 화백이 옛날 평양에 있었을 때 고구려 고분 벽화를 보고 감동받은 이미지를 최근 자유로운 색감과 선으로 표현해본 추상화로 통일에 대한 염원과 민족의 희망을 상징적으로 나타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 말씀으로는 이제 고구려 벽화를 어렸을 때 본인만큼 자세히 다 관찰하고 공부했 사람이 아마 없을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고구려 벽화를 많이 공부하셨다고. 잃어버린 공간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실향민 1세 원로 작가의 작품. 고려 청자의 상감 기법을 회화에 접목시켜 푸른 기와 문양을 표현해본 실향민 2세의 작품. 아버님은 이제 평양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제가 항상 이제 고려 문화, 고려 청장 뭐 이런 거 좀 예전부터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회화에 직접적인 상감 기법을 활용을 하게 됐고요. 남한 작가 전시장은 이렇게 정신적인 세계를 중시한 추상화가 줄을 이뤘는데요. 중국 땅에서 압록강 너머 먼 발치 북한 의주 땅을 바라보며 실향의 아픔을 화폭에 담아낸 작품도 눈에 띄었습니다. 고향을 찾아가는 길 주제로 했기 때문에 이제 남과 북에 떨어져 있잖아요. 이쪽에도 이 실향민들 고향을 찾아가는 길로 해서 그린 건데 여기하고 그쪽 건너하고 거의 비슷해 색깔이. 땅 색깔이나 모습들이. 이런 남북 미술 작품들의 공동 전시장엔
코로나19 여파로 관람객이 그리 많진 않았지만요. 일부러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와 소중한 느낌을 안고 가는 분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옛날 노래 있잖아요. 네. 그런 상을 듣는 기분이고 나만은 여러 장르의 음악을 감상하는 그런 느낌이었고 여기는 사실 선 하나하나 그 섬세함을 주도했고 저기는 여러 가지 기법을 해서 상상 세계로부터 미지 세계를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같은 뿌리에서 태어났지만 현실 세계처럼 조금씩 다른 길을 걸어온 남북의 미술 세계. 양쪽을 넘나드는 이런 조그마한 시도들이 그래서 더 의미가 있을지 모릅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가까이 대다? 갖다 대다? 갖다 대다? 과해진다? 뭐 그런 뜻일까요? 북한말 곶다대다는 몹시 시끄럽게 떠들어대다를 뜻하는 말입니다. 북한의 문학작품을 보면 학교 운동장에서 곶다대는 학생들이라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쓰기 좋은데 우리반 애들한테. 딸을 떠로 바꾸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전혀 생각지 못해가지고 신기했어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폭염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의 당부처럼 불필요한 외출은 최소화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역도 철저히 하고 건강도 챙기는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